뭐? 할머니, 이게 다 뭐예요, 집이? 집이 왜 텅 비어 있어요? 뭐? 할머니. 여행에서 돌아온 손자 민철과 며느리 지영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두었지만 두 사람은 어떻게 알았는지 도어락 기술자까지 불러 문을 따고 들어온 참이었습니다. 왔니? 짐은 다 풀었어? 거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낡은 자개장 앞에 앉아있던 이순금 할머니가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집안은 그 자개장을 제외하고는 냉장고, 소파, TV는 물론 싱크대 상부장까지 모조리 뜯겨나가 휑한 시멘트 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짐이 문제예요? 현관문 비밀번호는 왜 바꿔놓으셨어요? 그리고 저기 붙은 빨간 딱지는 다 뭐예요? 지영이 거실 창문에 붙은 압류 딱지가 아닌 매각 완료라고 쓰인 부동산 스티커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아, 그거 이 집 팔았어. 내일 모레 다른 주인이 이사 올 거란다. 네, 집을 팔아요? 그럼 우린 어디서 살라고요? 할머니 미쳤어요? 민철이 여행 가방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달려들었습니다. 글쎄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난 내 가족이 아니라며. 그래서 나도 이제 너희 가족 안 하기로 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궁금하십니까? 73년 평생을 자식과 손주를 위해 헌신하다. 가족이 아니다라는 그 서늘한 한마디에 제 모든 것을 되찾기로 결심한 한 늙은이의 이야기 말입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한 이 마지막 싸움의 시작은 지독히도 평범한 어느 날의 아침이었습니다. 시작 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재미와 감동으로 남길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그 끔찍했던 여행이 있기 3주 전 여느 날과 다름없던 새벽 5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73세의 이순금 할머니는 알람 소리 없이도 칼같이 그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몸에 밴 습관은 무서웠죠. 순금 할머니의 하루는 3년 전 하나뿐인 손자 박민철이 결혼과 동시에 아내 김지영을 데리고 이 집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단 하루도 어긋난 적 없는 톱니바퀴처럼 돌아갔습니다. 이 집은 순금 할머니가 남편과 사별하고 시장에서 40년간 채소 장사를 하며 피눈물로 모은 돈으로 장만한 4층짜리 상가주택이었습니다. 1층에서는 작은 세를 받고 있었고 4층 주인 세대의 할머니가 살았죠. 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순금 할머니는 손자 민철을 금이야 오기야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민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8시 다 됐는데 아침 아직 멀었어요? 나 출근해야 하는데. 순금 할머니는 아이고 허리야 소리를 삼키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끓인 황태 해장국이었습니다. 어제 과음한 손자를 위한 것이었죠. 에이, 오늘 국은 왜 이렇게 짜요? 입맛 버렸네. 지영아, 그냥 시리얼 먹자. 민철은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순금 할머니는 국물 맛을 보았습니다. 짜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철의 입맛이 변한 것이었죠. 손자 며느리 지영은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런 짠 음식은 피부에 안 좋다고요. 그리고 아침은 샐러드랑 그릭 요거트로 부탁드린다고 했을 텐데요. 순금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위 국그릇을 치웠습니다. 며느리 지영은 순금 할머니가 정성껏 묻혀놓은 겉절이에는 손도 대지 않고 비싼 백화점표 명란젓만 꺼내 먹었습니다. 그들의 횡포는 작은 부리가 되어 할머니의 일상을 촘촘히 좀먹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삶은 그 집 안에서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죠. 어머님, 제 속옷이랑 양말은 따로 손빨래해달라고 말씀드렸죠. 어머님 옷이랑 같이 세탁기 돌리니까 찝찝해서 못 입겠어요. 어머님 빨래에는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지영은 자신의 비싼 실크 잠옷을 할머니의 낡은 속옷과 함께 둔다는 것 자체를 경멸했습니다. 순금 할머니는 결국 새벽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며느리의 속옷을 손빨래해야 했습니다. 손마디마디가 시리고 갈라졌지만 아프다는 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이번 달 관리비 고지서 나왔던데 까먹지 말고 내세요. 아, 그리고 1층 월세 들어올 때 됐죠? 그 돈 저 주세요. 이번에 코인 물린 거 타야 해요. 손자 민철은 할머니의 기초연금은 물론 1층 월세까지 모조리 빼앗아 갔습니다. 할머니, 어차피 돈 쓸 데도 없잖아요. 우리가 잘 불려줄게요. 라는 말과 함께였죠. 정작 순금 할머니는 10년 넘은 낡은 스웨터를 기워 입고 있었고 무릎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할 때도 손주 눈치를 보며 버스비 1,400원을 손에 쥐고 망설였습니다. 그 돈마저 없어서 시장 친구에게 꿔야 할 때도 있었으니까요. 가장 서러운 것은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배달 앱으로 비싼 족발이나 마라탕을 시켜 먹으며 자기들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할머니도 좀 드실래요? 민철이 방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고 물었지만 그건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속이 더부룩해서 너희끼리 먹어라. 그럼 마시고요. 쾅 닫히는 문 너머로 두 사람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금 할머니는 거실에서 홀로 찬밥에 물을 말아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먹다 남긴 명란젓 끄트머리를 반찬 삼아 씹으며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심지어 할머니의 공간마저 빼앗겼습니다. 원래 순금 할머니는 가장 크고 볕이 잘 드는 안방을 썼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맞벌이라 옷이 많아서요. 어머님은 잠만 주무시니까 저기 베란다 옆 작은 방 쓰시면 안 될까요? 안방은 저희 드레스룸으로 써야겠어요. 결국 순금 할머니는 한겨울 우풍이 심한 볕도 들지 않는 옛날 창고 방으로 밀려났습니다. 안방은 며느리의 명품 가방과 옷들로 가득 찼죠. 며느리는 할머니의 인간관계마저 통제했습니다. 어머님, 시장 친구분들 집에 들이지 마세요. 시끄럽고 냄새나요. 그리고 자꾸 반찬 같은 거 싸오시는데 저희 그런 거 안 먹어요. 촌스럽게. 한 번은 시장에서 40년을 함께한 친구 옥자 씨가 쑥떡을 해왔다가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지영은 옥자 씨에게 어머님 지금 바쁘세요. 그리고 치매 기운이 좀 있으셔서 사람 만나는 거 힘들어 하세요. 라며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날 밤 순금 할머니는 창고 방에서 혼자 쑥떡을 씹으며 울었습니다. 순금 할머니는 이 모든 것이 내가 부족해서 내가 더 참아야 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철은 하나뿐인 핏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할머니는 스스로를 무급 가정부이자 감정 쓰레기통으로 격화시키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지옥 같은 진실을 엿듣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다음 주 화요일, 순금 할머니의 낡은 무릎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시장 바닥에 쪼그려 앉아 채소를 판 대가였죠. 3년 전 손주 부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꼬박꼬박 한의원에 다니며 침이라도 맞았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언감생심이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무릎이야. 할머니는 파스를 덕지덕지 붙여보았지만 뼈를 깎는 듯한 통증은 가시질 않았습니다.
이러다 정말 주저앉겠다 싶어 할머니는 큰 용기를 내었습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온 손자 민철을 붙잡고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민철아, 내일 병원에 좀 다녀와야겠다. 무릎이 너무 쑤셔서 병원비하게 5만 원만 좀 줄 수 있겠니? 민철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대꾸했습니다. 병원? 할머니 또 병원 가시게요? 지난달에도 감기 몸살로 병원 가시지 않았어요? 그건 감기고 이건 무릎이. 아, 진짜 5만 원이 무슨 애 이름이에요? 저 지금 돈 없어요. 주식 물린 거 안 보여요? 할머니, 그냥 집에 있는 파스나 붙이세요. 늙으면 다 아픈 거예요. 유난 떨지 마시고요. 순금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방에서 나온 며느리 지영이 혀를 찼습니다. 어머님이 자꾸 그렇게 아프다 하시니까 집안 분위기만 우울해지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민철 씨 말대로 저희 지금 돈 없어요. 어머님 병원비 보태드릴 여유 같은 거 없다고요. 두 사람에게 5만 원은 할머니의 고통을 묵살하기에 충분한 이유였습니다. 순금 할머니는 그날 밤 욱신거리는 무릎을 끌어안고 창고 방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아침 며느리 지영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에 저희 엄마 오시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오시는 거니까 음식 좀 거하게 차려야겠어요. 아시죠? 저희 엄마 갈비찜이랑 잡채 좋아하시는 거. 그리고 문어 숙회랑 육전도 좀 해주시고요. 백화점 가서 제일 좋은 한우랑 활문어로 사오세요. 사부인이 오늘 오신다고? 네. 저녁 7시까지 다 준비해 놓으세요. 아, 그리고 이건 재료비예요. 지영이 식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은 것은 빳빳한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었습니다. 어제 할머니가 애원하던 병원비 5만 원의 2배였습니다. 이걸로 한우랑 문어를 다 사라고? 모자라요? 에이, 어머님은 시장에서 싸게 잘 사오시잖아요. 그럼 수고하세요. 순금 할머니는 통증으로 퉁퉁 부은 무릎을 이끌고 절뚝이며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1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결국 할머니는 자신의 유일한 비상금, 자개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쌈짓돈 10만 원을 더 보태어 장을 봤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순금 할머니는 부엌에서 한시도 쉬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끊어질 듯 아팠지만 혹여나 며느리에게 핀잔을 들을까봐 이를 악물었습니다. 갈비를 핏물 빼고 온갖 채소를 볶아 잡채를 무치고 문어를 삶고 육전을 부쳤습니다. 저녁 7시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 지영과 사부인, 즉 지영의 친정어머니가 환한 웃음소리와 함께 들어섰습니다. 어머, 사돈어른. 이게 다 무슨 진수성찬이에요. 우리 딸이 사돈어른 음식 솜씨가 최고라고 하더니 정말이네. 아, 아닙니다. 어서 오세요, 사부인. 엄마, 힘들었지? 이리 와서 앉아. 민철 씨, 우리 엄마 가방 좀 받아줘. 민철은 장모님을 보자마자 버선발로 뛰어나가 가방을 받아들고 외투까지 걸어주었습니다. 장모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얼굴이 더 좋아지셨네요. 오, 우리 박서방. 말도 참 예쁘게 하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순금 할머니만 홀로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음식들 앞에서 그 누구도 순금 할머니에게 고생하셨다거나 같이 앉으시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투명인간 혹은 식당 종업원 같았습니다. 한참 식사가 무르익을 무렵 사부인이 할머니를 흘끗 보며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영아, 저 할머니는 누구시니? 너희 집 도우미 아주머니셔? 연세가 꽤 많아 보이시는데 저렇게 부엌일만 하시네. 순금 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주전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지영은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깔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 엄마도. 도우미는 무슨. 민철 씨 할머니시지. 우리 어머님은 그냥 저렇게 몸 움직이는 걸 좋아하셔. 가만히 계시면 병나시는 분이라. 아, 그러셔? 어쩐지. 요즘 저렇게 묵묵히 일만 하는 사람 드문데. 허허, 몸 움직이는 걸 좋아한다. 가만히 계시면 병난다. 순금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바로 어제 아파서 병원 가겠다는 자신에게 유난 떤다고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손자 민철은 한술 더 떴습니다. 장모님, 이 갈비찜 좀 드셔보세요. 할머니가 장모님 오신다고 오늘 하루 종일 푹 고았어요. 할머니, 여기 국물 좀 더 가져와요. 할머니는 끓어오르는 설움을 누르고 묵묵히 갈비찜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사부인의 목소리가 날아와 꽂혔습니다. 근데 갈비가 좀 질기네. 우리 지영이는 이가 약해서 이런 거 잘 못 씹는데. 다음부턴 압력솥에다 푹 좀 찌시지. 그리고 잡채는 너무 달다. 아, 맞아요, 엄마. 어머님, 다음부턴 설탕 좀 반으로 줄이세요. 그날 밤 사부인이 돌아가고 난 뒤 거실은 전쟁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민철과 지영은 소파에 드러누워 TV를 볼 뿐 아무도 할머니를 돕지 않았습니다. 순금 할머니는 부서질 듯한 무릎을 부여잡고 홀로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에 놓인 사부인의 선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영이 엄마, 이거 백화점에서 산 영양제야. 라며 안겨주었던 바로 그 쇼핑백이었죠. 그런데 쇼핑백 안에 미처 꺼내지 못한 영수증 한 장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순금 할머니는 무심코 그 영수증을 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555 백화점 홍삼 진액 세트 50만 원. 50만 원. 어제 할머니가 애원했던 병원비 5만 원의 10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바로 며칠 전 민철이 코인에 투자했다며 가져간 1층 월세 50만 원과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순금 할머니는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시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착취이자 기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서서 설거지통에 담긴 차가운 물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체념과 답답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50만 원짜리 영수증을 발견한 그날 밤 순금 할머니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5만 원이 없어서 끙끙 앓던 자신과 그 돈으로 장모의 환심을 산 손주 부부의 모습이 교차하며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듯 시렸습니다. 내가 괴물이랑 살고 있었구나. 하지만 날이 밝자 할머니는 어제와 똑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안 쳤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다시 움직이게 한 것인지 그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73년 평생을 살아온 관성이 찢어지는 마음을 덮어버린 것이었죠. 그렇게 일주일이 더 흘렀습니다. 순금 할머니의 무릎은 이제 파스 따위로는 어림도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무릎 관절에서 우두둑하고 뼈가 갈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부엌에서 거실로 가는 짧은 거리조차 마치 가시밭길을 걷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결국 사달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 지영은 친구들과 집에서 와인 파티를 한다며
할머니에게 온갖 핑거푸드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어머님, 카나페는 100개 정도 만드시고요. 감바스 알 아이오도 넉넉하게, 그리고 찹스테이크도 좀 재워주세요. 아, 과일은 예쁘게 깎아서 플레이팅 해놓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순금 할머니는 아침부터 쉴 새 없이 서서 재료를 다듬고 볶았습니다. 오후 5시쯤 뜨거운 기름이 담긴 감바스 냄비를 식탁으로 옮기던 순간이었습니다. 아! 순간 오른쪽 무릎에서 무언가 뚝하고 끊어지는 듯한 격통이 밀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그대로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냄비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올리브유와 새우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짓이에요? 방에서 화장을 하던 지영이 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달려간 곳은 쓰러진 순금 할머니 앞이 아니었습니다. 어머, 내 슬리퍼, 이거 한정판이란 말이에요. 기름 다 튀었잖아요. 지영은 발을 동동 구르며 자신의 명품 슬리퍼만 걱정했습니다. 할머니는 뜨거운 기름에 살짝 데인 팔뚝을 부여잡고 무릎을 감싸준 채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다리가, 어머님 진짜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저 오늘 손님들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바닥은 다 어떡할 거예요? 미끄러워서 사람들 넘어지면 어쩌려고. 지영은 할머니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파티와 바닥에 튄 기름만이 문제였습니다. 그때 퇴근한 민철이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무슨 일이야, 자기야? 웬 기름 냄새? 몰라. 어머님이 또 사고 치셨어. 냄비 엎지르시고는 저러고 계시네. 민철 씨, 빨리 저것 좀 치워. 나 손님들 곧 온단 말이야. 민철은 쓰러진 할머니를 한번 흘끗 보고는 지영보다 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할머니, 진짜 왜 이러세요? 저녁마다 저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와서까지 이런 꼴을 봐야겠어요? 빨리 일어나서 치우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민철아, 나 다리가 정말 못 일어나겠다. 병원 좀. 병원? 또 병원이요? 할머니, 저희 돈 없다니까요. 수술이라도 하시면 그 돈 다 어떡할 건데요? 순금 할머니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쓸모와 비용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아픈 할머니는 돈만 잡아먹는 고장난 가전제품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겁니다. 일어나. 민철은 할머니의 팔을 우악스럽게 잡아 끌었습니다. 할머니는 무릎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을 삼키며 벽을 짚고 겨우 일어섰습니다. 그날 밤 지영의 친구들이 돌아가고 난 뒤 순금 할머니는 엉망이 된 주방을 절뚝이며 홀로 치웠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 돈으로 가겠다. 내일 당장 병원에 가보겠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손주 부부가 출근하자마자 자개장 깊숙한 곳 며느리 지영이 절대 찾지 못할 낡은 겹옷 안에 숨겨두었던 마지막 쌈짓돈 30만 원을 꺼내 들었습니다. 40년간 시장 바닥에서 모은 피 같은 돈의 마지막 남은 조각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찾아간 대학병원에서 의사는 MRI 사진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할머니, 무릎이, 이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뼈가 주저앉았습니다. 연골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참고 사셨어요? 당장 수술하셔야 합니다. 입원 준비해서 오세요. 이 다리로 걸어 다니신 게 용합니다.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수술, 입원. 순금 할머니는 병원을 나오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수술비는 둘째 치고
이 사실을 저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나 병원에서 수술해야 한단다. 무릎 수술, 수술, 수술이요? 지영의 목소리가 단번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수술비는요? 저희 돈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할머니, 설마 저희 보고 그 비싼 수술비 내달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아, 아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요? 뭘 알아서요? 1층 월세도 연금도 다 저희가 쓰는데 할머니가 무슨 돈이 있으세요? 민철이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 집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으시게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이 집 어차피 나중에 다 제 거예요. 할머니 마음대로 재산 손대시면 안 되죠. 순금 할머니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아픈 할머니에 대한 걱정은 단 1초도 없었습니다. 오직 돈과 집 문제뿐이었습니다. 일단 알았어요. 저희 피곤하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해요. 지영은 민철을 끌고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금 할머니는 차가운 창고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살짝 덜 닫혔는지 두 사람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새어나왔습니다. 미쳤나봐, 진짜. 수술하면 병원비는 둘째 치고 간병은 누가 해? 난 못해. 자기 엄마도 아니고 내가 왜. 아, 좀 조용히 말해. 할머니 듣겠어.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민철 씨, 당신 똑똑히 생각해. 저 할머니 저러다 수술하고 나면 앞으로 평생 저렇게 골골댈 거야. 우리 이제 애도 가져야 하는데 언제까지 저 늙은이 병수발 들면서 살 건데? 그럼 어떡하긴. 이참에 요양원 보내야지. 마침 잘 됐네. 수술 핑계 대고 병원에서 바로 요양병원으로 보내버리자고. 안 그래도 저 할머니 냄새나고 답답해서 같이 살기 싫었는데 딱 좋은 기회야. 요양원. 순금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양원. 그래도 할머니가 이 집 주인인데 반대하시면 어떡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수술하기 전에 이 집 명의부터 당신 앞으로 돌려놓으라고. 할머니 수술하고 입원하시면 서류 처리 복잡하니까 미리 아들인 저한테 넘기세요. 세금 문제도 그게 더 좋아요. 라고 구슬리란 말이야. 집만 우리 거 되면 그 뒤로는 요양원을 보내든 섬으로 보내든 무슨 상관이야. 순금 할머니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야, 나 다음 주에 부모님이랑 제주도 여행 예약한 거 알지? 3박 4일. 우리 가족 여행이잖아. 저 할머니 수술 날짜 그 뒤로 잡으라고 해. 우린 우리끼리 즐겁게 여행 다녀오면 돼. 할머니는 뭐 알아서 병원 가시겠지. 그래도 할머니 혼자? 아, 진짜 답답하게 할래. 할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냥 당신 핏줄일 뿐이지 내 가족은 아니라고. 난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당신하고만 가족하고 싶어. 저 늙은이는 우리 가족의 짐일 뿐이야. 알았어? 할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 서늘한 한마디가 순금 할머니의 심장을 그대로 관통했습니다. 손자 민철의 마지막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알았어. 당신 말이 다 맞아. 솔직히 나도 지쳤어. 여행 재미있게 다녀오자. 그리고 돌아와서 당신 말대로 집 명의부터 처리하고 요양원 알아보자. 그게 우리한테 제일 좋은 방법이네. 순금 할머니는 차가운 방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73년 평생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차가운 분노가 얼음
칼날처럼 심장을 벼려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가족이 아니다. 짐이다. 집 명의만 넘겨받고 요양원에 버리자. 순금 할머니는 조용히 낡은 자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이 집의 등기권리증과 할머니의 인감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 너희들 말이 맞다. 나는 너희 가족이 아니었구나. 그날 밤 순금 할머니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무릎의 통증도 팔의 화상 자국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독한 충격과 냉철한 결의만이 그녀를 지배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금 할머니는 창고 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무릎에서 시작된 통증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아니잖아요. 집 명의부터 넘겨받고 요양원 보내버리자는 손주 며느리의 잔인한 말과 거기에 동조하던 손자. 민철의 목소리가 뼈를 깎는 고통이 되어 할머니의 온몸을 쑤셔댔습니다. 73년 평생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미워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40년간 시장 바닥에서 억척같이 장사하며 온갖 진상 손님을 만나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라며 웃어넘겼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도 하늘을 원망하기보다 남은 손주놈이라도 잘 키워야지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할머니는 생전 처음으로 증오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뜨거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고 냉철한 결이었습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죽은 남편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순금 할머니는 그 짐승들을 자신이 제 손으로 30년 넘게 공들여 키워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집, 내 집, 요양원? 순금 할머니는 낡은 자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을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손주 부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4층짜리 상가 건물이 단순히 순금 할머니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 그 이상의 비밀을 말입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순금 할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할 때 틈틈이 야하게 다니며 그를 깨우쳤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법 공부까지 독학으로 마쳤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편 없이 홀로 재산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3년 전 민철과 지영이 이 집에 들어올 때 할머니가 이미 법무사를 통해 유언대용 신탁과 성년 후견인 지정까지 모두 마쳐두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집의 명의는 할머니 본인이었지만 할머니가 치매나 병으로 쓰러질 경우 재산의 처분 권한은 손자 민철이 아닌 할머니의 오랜 시장 친구이자 유일하게 믿는 사람인 옥자 씨의 아들, 즉 박 변호사에게 넘어가도록 법적 장치를 완비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민철에게 코인 투자금으로 빼앗긴 1층 월세 50만 원이 사실 할머니 수입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건물 2층과 3층은 10년 전부터 한 통신사 기지국과 대형 학원에 장기 임대를 내주었습니다. 그 월세 수백만 원은 민철이나 지영은 존재조차 모르는 할머니의 진짜 통장으로 10년간 한 푼도 빠짐없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민철이 매달 가져간 1층 월세 50만 원은 할머니가 손주놈, 기죽을까봐 쥐어주던 용돈에 불과했던 겁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 할머니는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지옥같이 아팠지만 할머니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조금 다른 아침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녁 짠 국물이 싫다던 민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진짜 통장에서 몰래 빼둔 비상금으로 사왔던 최고급 한우 양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맑은 소고기 묵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 노래를 부르던 그릭 요거트와 샐러드도 어제 병원 다녀오는 길에 백화점, 식품관에 들러 사온 그대로 접시에 담아냈습니다. 할머니, 이게 다 뭐예요? 출근 준비를 하던 민철과 지영이 식탁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순금 할머니는 평소에 그늘진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힘없고 슬픈, 그러나 어딘가 체념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어제, 하는 말 다 들었다. 네, 무슨,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다. 너희 말이 다 맞다. 내가 짐이지. 늙은이가 짐이야.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수술 받아야지. 그리고 요양원. 그게 맞겠다. 너희 젊은 것들 앞길 막을 수야 없지. 민철과 지영이 서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당혹감 대신 숨길 수 없는 안도와 기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 할머니. 저희가 말이 좀 심했어요. 그게 아니라. 민철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자 지영이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저희가 오히려 죄송하죠. 사실 어머님 건강 걱정돼서 그런 거였어요. 요양원이 요즘 얼마나 시설이 좋은데요. 호텔처럼요. 그래, 안다. 순금 할머니는 밥을 푸며 가장 결정적인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수술하고 요양원 들어가려면 서류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구나. 이 집 말이다. 이 집. 어차피 민철이 넣어줄 건데 미리 명의를 넘겨주는 게 맞겠지? 내가 정신 더 흐려지기 전에. 덜커덩. 민철이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지영의 두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어머님, 진짜요? 어머님 정말. 저희 생각해 주시는 건 어머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게 제일 깔끔하죠. 서류는 저희가 다 알아볼게요. 그래. 고맙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구나. 네. 말씀하세요, 어머님. 뭐든지요. 너희 다음 주에 제주도 간다고 했지? 그건 그냥 친구들하고. 아니다. 내 눈치 보지 말고 다녀오너라. 부모님 모시고 가는 가족여행이라며. 지영의 얼굴이 다시 굳었지만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너희가 있는 동안 여기 시장 친구 옥자네 집에 좀 가 있으려고 한다. 여기서 너희 없이 혼자 밥 챙겨 먹기도 그렇고 옥자한테 얘기도 좀 해놨다. 옥자 할머니요? 뭐? 그러시든가요? 그래. 그리고 너희 여행 다녀오면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구청이랑 법무사 사무실 가자. 그때 도장이랑 서류 다 챙겨주마. 네, 어머님. 그럼요. 아유, 잘 생각하셨어요. 얼른 아침 드세요, 어머님. 그날 아침 민철과 지영은 난생 처음으로 할머니의 어깨를 주무르고 반찬을 집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의 역겨운 위선을 묵묵히 받아내며 40년 전 썩은 채소를 골라내던 자신의 손길을 떠올렸습니다. 손주 부부가 신이 나서 출근하자마자 순금 할머니는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창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낡은 자개장의 가장 깊숙한 서랍, 그 밑바닥 널빤지를 드러냈습니다. 그곳에는 먼지 쌓인 비단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10년 넘게 한 번도 손대지 않은 진짜 인감도장과 이 건물의 등기권리증, 원본, 그리고 박 변호사의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명함을 들고 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휴대전화 민철과 지영이 모르는 전원을 켰습니다. 여보세요. 박 변호사인가? 나 이순금일세. 자네 아버님 친구. 아, 어르신. 웬일이십니까? 그동안 안녕하셨고요? 됐고. 내 건물 팔아야겠네. 아주 급하게. 3일. 아니, 4일 안에. 네. 4일이요? 어르신, 그 큰 건물을 4일 안에 처분하는 건 자네라면 할 수 있어. 금매로 내놓게. 시세보다 5억. 아니, 10억을 낮춰서라도 당장 팔아주게. 조건이 있네. 매수자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모든 잔금을 치러야 해. 그리고 순금 할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절대 내 손자 박민철이나 며느리 김지영.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네. 이건 비밀일세. 전화를 끄는 할머니는 곧바로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강남에서 가장 큰 부동산 중개법인의 대표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만일을 위해 연결해 준 사람이었죠. 김 대표? 나 이순금이야. 박 변호사한테 얘기 들었지? 내 건물 4일 안에 팔아. 수수료는 두둑이 챙겨줄게. 대신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까지 내 진짜 통장으로 현금 입금 완료 조건이야. 할 수 있겠어? 수화기 너머로 긴장한 김 대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아니 사모님, 시세 70억짜리 건물을 10억이나 싸게 내놓으시면 4일이 뭡니까? 지금 당장 줄을 섭니다. 계약하시죠. 순금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모든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손주 부부가 제주도에서 가족여행을 즐길 3박 4일. 그 4일이 순금 할머니에게는 73년의 억압을 끊어낼 시간이었습니다. 3박 4일간의 달콤한 제주도 여행이 끝났습니다. 손자 민철과 며느리 지영은 김포공항을 빠져나오며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다음 주 월요일 순금 할머니의 도장을 받아 이 70억짜리 상가 건물을 통째로 넘겨받을 생각에 부풀어 있었죠. 자기야, 근데 할머니가 진짜 옥자 할머니 댁에 가 계실까? 짐은 다 싸서 나가셨으려나? 걱정 마. 창고방에 있던 그 낡은 짐들이야 뭐. 우리가 월요일에 명예받고 바로 다음날 요양병원 입원 수속 밟으면 돼. 짐은 그때 우리가 버려주면 되지. 호텔식 요양원이랬어. 역시 우리 자기 똑똑해. 아, 빨리 월요일이 왔으면 좋겠다. 이 집 받으면 우리 뭐부터 할까? 4층 싹 다 리모델링하고 1층 월세도 100만 원으로 올려버리자. 두 사람은 역겨운 탐욕을 숨기지 못한 채 택시를 타고 자신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현관문 비밀번호가 왜 안 눌리지? 집에 도착한 지영이 도어락을 누르다 말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뭐야, 비켜봐. 당신이 잘못 눌렀겠지. 1-2-3-4. 민철이 다시 눌러보았지만 삐비빅 마이너스 하는 오류음과 함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뭐야? 할머니가 이것까지 바꿨나? 아, 진짜 노망났나 봐. 옥자 할머니 댁에 가 계신다더니 왜 문을 잠그고 난리야. 지영이 짜증을 내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안에 있어요? 문 좀 열어봐요. 아무리 두드려도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씨, 짜증나. 이 야밤에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기술자 불러. 우리 집. 우리가 못 들어가는 게 말이 돼? 민철은 스마트폰으로 24시 도어락 업체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기술자가 온갖 도구를 사용해 현관문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자, 됐습니다. 30만 원. 아, 알았어요. 여기요. 민철이 신경질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지영과 함께 굳게 닫혔던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다 뭐예요? 집이 왜 텅 비어 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손자 민철과 며느리 지영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낡은 자개장 앞에 앉아있던 이순금 할머니가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왔니? 짐은 다 풀었어? 집안은 그 자개장을 제외하고는 냉장고, 소파, TV는 물론 싱크대 상부장까지 모조리 뜯겨나가 휑한 시멘트 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짐이 문제예요? 현관문 비밀번호는 왜 바꾸셨어요? 그리고 저기 붙은 빨간 딱지는 다 뭐예요? 지영이 거실 창문에 붙은 매각 완료 스티커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아, 그거 이 집 팔았어. 내일 모레 다른 주인이 이사 올 거란다. 네, 집을 팔아요? 그럼 우린 어디서 살라고요? 할머니 미쳤어요? 민철이 여행 가방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달려들었습니다. 월요일에 저희한테 명예 넘겨주시기로 했잖아요. 근데 집을 팔아요? 지금 저희 뒤통수 치신 거예요? 지영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순금 할머니는 73년 만에 처음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예? 무슨 명예? 아, 너희가 나 요양원 보내기 전에 빼앗아 가려던 그 집 명예 말이니? 네. 무슨.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금 할머니는 낡은 자개장을 지팡이로 탁 내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 하는 말 다 들었다. 이 늙은이 냄새난다고 짐 덩어리라고 수술 핑계대고 요양원 쳐넣기 전에 집 명의부터 돌려놓자고 속삭이던 그 더러운 말들. 내 두 귀로 똑똑히 다 들었어. 순금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텅 빈 집안을 얼음장처럼 울렸습니다. 너희에게 정산을 좀 해줘야겠다. 3년 전 이 집에 기어들어온 순간부터 너희가 나한테 한 짓 말이다. 할머니는 민철을 향해 지팡이를 겨누었습니다. 박민철, 내가 끓여준 황태 해장국이 짜다고 숟가락을 집어 던지던 나를 기억하느냐? 내가 40년을 시장에서 널 먹여 살리느라 끓인 그 국이었다. 내 놈 장모님 오신다고 내 쌈짓돈까지 털어차린 갈비찜이 질기다고 타박하던 그 아가리는 또 어떻고? 아, 할머니, 그게 김지영, 너는 어떠냐? 이 늙은이 빨래가 냄새난다고 역겹다고 내 속옷을 손빨래 시켰지. 내 무릎이 썩어 문드러지는 건 안 보이고 기름 튄 내년 슬리퍼만 보였더냐? 할머니는 챕터 1, 2에서 당했던 모든 수모를 하나도 빠짐없이 쏟아냈습니다. 내 기초연금, 1층 월세 50만 원. 그 피 같은 돈을 매달 코인한다고 빼앗아 가면서 정작 내가 무릎 아파 병원비 5만 원만 달라니까 유난 떤다고 소리 지르던 놈이 누구였지? 그래, 그 5만 원은 없어도 내 장모님 홍삼 50만 원어치는 사다 바칠 돈은 있었더구나. 내가 뜨거운 기름에 대고 다리가 부러져 쓰러졌을 때 내 걱정은 안 하고 내년 파티 망칠까봐 발 동동 구르던 게 바로 너 아니더냐. 아, 아니에요. 어머님, 오해예요. 저희가 다. 지영이 다급하게 변명을 하려던 순간 순금 할머니가 가장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오해? 그럼 요양원도 오해더냐? 내 집 명예 빼앗아서 너희 호의호식하고 이 늙은이는 요양원에 처박아 버리려던 그 계획도 오해였느냐고. 두 사람은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민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70억짜리 건물이 날아갔다는 공포 때문이었죠. 할머니, 잘못했어요. 저희가 미쳤었나 봐요. 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 가족이잖아요. 네, 제가 할머니 하나뿐인 핏줄이잖아요. 가족이라는 단어. 순금 할머니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지영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족? 그래. 지영아. 내가 그랬지. 할머니는 지영의 목소리를 똑같이 따라하며 그들의 말을 거울처럼 되돌려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지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나는 그냥 민철이 핏줄일 뿐, 내 가족은 아니라며. 너는 내 엄마, 아빠, 그리고 민철이랑만 가족하고 싶은 짐 덩어리라며. 너희끼리 가족여행은 즐거웠느냐? 그래. 이제 앞으로도 영원히 너희 가족끼리 알아서 살아보거라. 아? 할머니. 그리고 민철아. 넌 정말 마지막까지 멍청하구나. 내가 날 요양원에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더냐? 이 집 명의를 내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 바로 그때 텅 빈 집 현관문으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섰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과 건장한 남자들, 그리고 겁에 질린 듯한 노부부였습니다. 어르신, 이게 무슨... 박 변호사, 잘 왔네. 이분들이 이 집의 새 주인이신가? 네, 어르신. 오늘부로 잔금 처리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박 변호사가 민철과 지영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박민철 씨, 김지영 씨, 당신들은 현재 이순금 여사님의 사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4일 전 적법한 소유주이신 이순금 여사님과 3년 전부터 모든 재산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법적 대리인, 즉 저박 변호사의 동의하에 제3자에게 금매로 매각되었습니다. 네, 재산 위임이요? 그게 무슨... 당신들이 명예 이전 사기를 치려던 그 월요일에 이 집은 이미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순금 여사님은 당신들이 제주도에서 가족여행을 즐기던 그 4일 동안 이 모든 것을 처분하셨습니다. 민철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지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할머니,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 집 우리 거잖아요. 우리 건데. 내 것이라고? 지저대지 마라. 순금 할머니가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이 집은 내가 40년간 시장 바닥에서 피눈물 흘려가며 장만한 내 집이다. 내년 놈들이 내 연금이나 뜯어먹고 호의호식하라고 만든 집이 아니란 말이다. 할머니, 잘못했어요. 제발요. 민철이 기어와 할머니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순금 할머니는 그 손을 더러운 벌레 보듯 쳐냈습니다. 넌 내 손자가 아니다. 내 손자는 3년 전에 죽었어. 넌 그냥 내 집에 얹혀 살며 내 피를 빨아먹던 검은 머리 짐승이었을 뿐이야. 경호팀, 뭐 하십니까? 박 변호사의 말에 건장한 남자들이 민철과 지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십시오. 당신들의 짐은 모두 창고에 처박아 두었으니 가져가든지 버리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다시 한번 이 건물에 무단 침입할 시 주거 침입과 재물 손괴죄로 즉시 고소하겠습니다. 안 돼. 이거 우리 집이야. 할머니. 민철과 지영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텅 빈 집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순금 할머니는 73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폭발적인 카타르시스였습니다. 3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거대한 억압의 굴레가 오늘 드디어 박살이 난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이거 우리 집이야. 할머니, 할머니. 손자 민철과 며느리 지영의 비명소리가 텅 빈 복도를 울리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완전히 끊겼습니다. 쾅 하고 닫힌 현관문 앞에는 순금 할머니와 박 변호사 그리고 집의 새로운 주인이 된 중년의 부부만이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4층 전체를 감돌던 지독한 탐욕과 증오의 공기가 빠져나가자 집안은 마치 수십 년 묵은 먼지가 가라앉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새 집주인 부부가 멋쩍은 듯 입을 열었습니다. 저 어르신, 사정이 딱하긴 합니다만 저희가 산 집이니 저 자개장은 언제쯤. 부부의 눈에는 거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낡은 자개장이 못마땅한 듯 보였습니다. 순금 할머니는 그제야 굳었던 표정을 풀고 부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험한 꼴을 보이게 했네요. 이 짐은 지금 바로 뺄 겁니다. 걱정 마시지요. 지금 바로요? 바로 그때 밖에서 B-B- 하는 소리와 함께 화물 엘리베이터가 4층에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변호사가 미리 불러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어르신, 짐이 이것 하나뿐이십니까? 그렇다네. 내 73년 평생 진짜 내 것이라곤 저 낡은 것 하나뿐이었어. 순금 할머니는 40년 손때가 묻은 자개장을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저 안에는 할머니의 젊은 날과 피눈물로 모은 쌈짓돈과 그리고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던 비밀 통장과 인감, 그 모든 진짜 이순금의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손주 부부가 멋대로 입고 쓰던 옷가지들, 할머니의 돈으로 사들인 명품 가방과 소파, 냉장고, 그 모든 것은 할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짐승들의 여물이었을 뿐이죠. 조심히, 조심히 다뤄주시게.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니.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자개장을 조심스럽게 옮기는 동안 순금 할머니는 4층 집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이 밀려났던 창고 방, 며느리의 속옷을 손빨래하던 화장실, 50만 원짜리 영수증을 발견했던 부엌. 이제 그 모든 공간이 시멘트 벽을 드러낸 채 낯설게 서 있었습니다. 시원섭섭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독한 악취가 나는 감옥에서 드디어 풀려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르신, 다 싫었습니다. 가시죠. 박 변호사가 지하 주차장에 미리 대기시켜둔 검은색 세단의 문을 열었습니다. 순금 할머니는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주차장을 빠져나와 할머니가 40년간 살았던 상가 건물을 뒤로하고 도로로 합류했습니다. 할머니는 백미러로 점점 작아지는 자신의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철아, 지영아, 부디 지옥에서 살아보거라. 그것이 할머니가 그들에게 보낸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어르신,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70억. 평생 모으신 재산을 10억이나 낮춰서 급하게 파셨습니다. 속초에 구한 그 작은 집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으신 겁니다. 박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순금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박 변호사, 나는 40년 전에 죽은 사람이야. 남편 잃고 아들 잃고 오직 박민철 할머니로 김지영 시어머니로만 살았지. 이순금으로는 살지 못했어. 나는 오늘 60억을 주고 내 남은 인생을 산 걸세. 73살에 다시 태어난 값이야. 비싼가?
나는 거저 얻은 것 같은데. 차는 이 시간을 달려 서울의 복잡한 소음을 벗어났습니다. 손주놈의 시끄러운 게임 소리, 며느리의 날카로운 잔소리, 할머니 하고 짜증내며 부르던 그 모든 소음이 귓가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차가 강원도 속초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 멈춰 섰습니다. 박 변호사가 4일 만에 찾아낸 작고 아담한 1층짜리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어르신, 여기입니다. 병원도 차로 10분 거리고 시장도 가깝습니다. 순금 할머니는 차에서 내려 바다 내음이 섞인 맑은 공기를 73년 만에 처음 마시는 사람처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새 집은 작았지만 남향으로 창이 크게 나 있어 햇살이 거실 가득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실 창문을 열자 싸, 싸, 그토록 듣고 싶었던 파도 소리가 귓가를 간지렸습니다. 며느리의 잔소리 대신, 짐승들의 한숨소리 대신 자연의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거실 가장 볕이 잘 드는 곳에 낡은 자개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르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만. 아니, 박 변호사. 오늘 고생 많았네. 저녁이나 먹고 가게. 순금 할머니는 박 변호사를 만류하고는 아직 정리도 되지 않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아니, 작은 아이스박스에서 어제 시장 친구 옥자 씨가 싸준 겉절이와 쌀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제가. 됐네. 변호사님은 앉아 계시게. 내가 73년 만에 내 손으로 나 먹고 싶은 밥을 처음 해보는 거라. 누구 시키기 싫으네. 할머니는 새 밥솥에 쌀을 안 쳤습니다. 민철이 싫어하던 짠 국도 아니었고 지영이 타박하던 샐러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흰 쌀밥이었습니다. 밥이 되는 동안 할머니는 무릎 통증도 잊은 채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박 변호사가 돌아가고 순금 할머니는 새 집에 완벽히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3년 전 손주 부부와 함께 살면서도 지독하게 혼자였던 그 느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은 외로움이 아닌 완벽한 평온이었습니다. 순금 할머니는 낡은 자개장을 열어 그 안에 고이 모셔두었던 남편과 아들의 흑백 사진을 꺼내어 TV 선반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여보, 아범, 나 이제야 사람답게 사네요. 당신들도 이제 편히 쉬어요. 할머니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규칙적인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순금 할머니는 그날 73년 평생 처음으로 다음 날 새벽 5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 속에서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금 할머니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옷이 정각의 강박적인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새소리였습니다. 짹짹 지저귀는 처음에는 꿈인가 했습니다. 지난 3년간 할머니의 아침을 깨운 것은 할머니, 8시 다 됐는데 아침 아직 멀었어요? 하는 손자의 짜증 섞인 고함이나 며느리가 신경질적으로 믹서기를 가는 소음뿐이었습니다. 순금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아침 8시 30분이었습니다. 73년 평생 해가 이렇게 중천에 뜰 때까지 자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잤구나. 창고방의 차가운 냉기가 아닌 새집 거실의 따스한 아침 햇살이 할머니의 낡은 스웨터를 감쌌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젯밤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잤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무릎은 여전히 쑤셨지만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챙겨야 할 식구도
눈치를 봐야 할 짐승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쌀을 씻었습니다. 밥을 하자. 어제 박 변호사를 보내고 남은 겉절이와 흰 쌀밥.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민철이 싫어하던 짠 국물도 아니었고 지영이 타박하던 샐러드나 그릭 요거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할머니가 40년간 시장에서 피땀 흘려번 돈으로 가장 먹고 싶었던 따뜻한 쌀밥이었습니다. 전기밥솥에서 김이 칙마이너스하고 피어오르는 소리가 마치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밥이 되는 동안 할머니는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싸, 싸. 지난밤 자장가처럼 들렸던 파도 소리가 경쾌한 아침 인사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지난 3년간 할머니의 귓가를 채웠던 것은 며느리의 날카로운 잔소리, 방문 너머에서 들려오던 두 사람의 역겨운 웃음소리, 그리고 돈 없다고 소리 지르던 민철의 한숨소리 뿐이었습니다. 순금 할머니는 그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지난 3년간의 지옥 같던 소음들이 씻겨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르릉 마이너스. 그때 식탁 위에 놓인 할머니의 진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어르신. 저 옥자입니다. 어젯밤에 박 변호사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아이고, 속 시원해라. 그 왼수 같은 놈들 다 쫓아내셨다고요? 40년 지기 시장 친구 옥자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다 끝났어. 나 속초로 이사 왔네. 속초요? 아이고, 잘하셨네. 잘하셨어. 그 집구석에서 하녀처럼 사시는 거 보고 내가 얼마나 속이 터졌는데. 어르신, 이제 무릎 수술부터 얼른 하세요. 박 변호사가 병원도 다 예약해 놨다면서요? 그래. 다음 주 월요일일세. 자네 아들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 몰라. 아이고, 뭐려. 어르신, 이제 어르신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사세요. 밥도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요. 전화를 끊자 마침 밥이 다 되었습니다 하는 밥솥의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순금 할머니는 갓 지은 쌀밥을 퍼서 옥자 씨가 싸준 겉절이를 척 얹어 한 입 가득 넣었습니다. 달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73년 만에 처음으로 남의 입맛이 아닌 오직 내 입맛을 위해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그 어떤 비싼 명란젓보다 달고 맛있었습니다. 순금 할머니는 그날 아침 밥 2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할머니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손주 부부의 눈치가 보여 시장 외에는 병원조차 마음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스웨터 대신 자개장 안에 고이 모셔두었던 10년 전 아들 장례식 때 딱 한 번 입었던 가장 좋은 검은색 외투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절뚝이는 다리로 천천히 걸어 바닷가 산책로에 섰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동해 바다를 보는 순간 할머니는 가슴이 뻥 뚫리는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4층 상가주택 창고 방에서 바라보던 옆 건물의 꽉 막힌 시멘트 벽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넓구나. 세상이 이렇게 넓었구나. 할머니는 그 길로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 속초 시내에서 제일 좋은 한의원 아시는 데 있소? 한의원이요? 아이고, 어르신. 무릎 안 좋으시면 저기 새로 생긴 관절 전문 병원으로 가셔야죠. 거기가 용하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할머니는 기사가 추천해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철에게 5만 원만 달라고 애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진짜 통장에는 60억의 매각, 대금 외에도 손주 부부가 모르던 10년간의 월세 수억 원이
고스란히 쌓여 있었으니까요. 병원에서 할머니는 생전 처음으로 VIP 대우라는 것을 받아보았습니다. 이순금 어르신, 박 변호사님께 말씀 다 들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가장 편안하게 수술 받으실 수 있도록 1인 특실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아무 걱정 마십시오. 병원을 나선 할머니는 바로 옆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 심부름을 위해 손주놈 해장국을 끓이기 위해 들렀던 그 지긋지긋한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어디서 오셨어? 옥수수 찐 거 맛 좀 봐. 어르신, 오늘 가자미가 아주 싱싱해. 정겨운 호객 소리에 할머니는 40년 전 억척같이 채소를 팔던 자신의 젊은 날이 떠올라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멈춰서서 빨간 고무대야에 담긴 꽃 화분을 하나 샀습니다. 제라늄이었습니다. 지영이 촌스럽다며 내다버렸던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죠. 그리고 할머니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던 팥시루떡도 한 팩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금 할머니는 햇살이 가장 잘 드는 창가에 제라늄 화분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과 팥시루떡을 꺼내어 늦은 오후의 간식을 즐겼습니다. 싸, 싸,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평온이자 자유였습니다. 가족이 아니잖아요 라는 그 잔인한 말이 오히려 자신을 지옥에서 꺼내준 해방의 주문이었음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순금 할머니의 삶에는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속초의 대학병원에서 받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통증이 사라지자 할머니는 73년 만에 처음으로 두 다리로 땅을 딛는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할머니는 바닷가 산책로를 1시간씩 걸었습니다. 절뚝거리던 과거와 달리 꼿꼿하게 허리를 편 할머니의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40년 지기 옥자 씨와 수다를 떨고 새로 사귄 이웃들과 텃밭에서 상추를 가꾸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순금 할머니는 더 이상 박민철의 할머니나 김지영의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속초 바닷가 마을의 꽃 좋아하는 이웃, 순금 씨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73년 평생 입어본 적 없던 화사한 꽃무늬 원피스를 사입고 미용실에서 난생 처음 파마도 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이 좋은 가을날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마당에서 제라늄 화분에 물을 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초인종 소리에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옥자 씨나 이웃들은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으니까요. 누구신가? 할머니가 대문을 열어주던 그 순간 그녀의 시간은 6개월 전 그 끔찍했던 지옥으로 역행하는 듯 했습니다. 문 앞에는 사람의 몰골이라고는 할 수 없는 두 남녀가 서 있었습니다. 때에 절어번들거리는 싸구려 점퍼, 며칠은 감지 못한 듯 기름지고 떡이 진 머리, 그리고 삶의 의욕이라곤 일도 찾아볼 수 없는 퀭한 눈. 손자 민철과 며느리 지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순금 할머니를 보자마자 마치 지옥에서 구원자라도 만난 듯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맞으시죠? 아이고 할머니. 민철이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며 할머니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순금 할머니는 화분에 물을 주던 호스 끝을 민철의 면전에 겨누며 차갑게 막아섰습니다. 웬일이냐? 지난 6개월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저희 좀 살려주세요. 네, 저희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잘못했어요. 할머니,
지영이 땅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통곡했습니다.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박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은 바로는 두 사람은 70억짜리 건물을 놓친 충격에 서로를 탓하며 싸우다 결국 이혼 소송까지 갔습니다. 민철은 코인 사기에 휘말려 그나마 있던 쌈짓돈마저 다 날렸고 지영은 명품 중독으로 카드 빚에 쫓겨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갈 곳이 없어 찜질방과 PC방을 전전하다 결국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소문 끝에 할머니의 속초집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살려달라. 잘못했다. 순금 할머니는 두 짐승의 처참한 몰골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하나뿐인 핏줄의 그 모습에 가슴이 미어져 당장이라도 끌어안고 울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순금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 그것은 할머니가 60억을 주고 되찾은 새로운 심장이었습니다. 민철아, 지영아, 너희가 나한테 한 짓 기억은 하느냐? 네, 저희가 미쳤었어요. 짐승만도 못했어요. 할머니, 제발. 핏줄이잖아요. 이 세상에 할머니랑 저 둘뿐이잖아요. 네. 민철이 핏줄에 호소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요. 가족이 아니잖아요라니. 제가 그때 미쳤었나 봐요. 어머님, 제발 저희 좀 걷어주세요. 저희 여기서 어머님 발 닦아주는 종으로라도 살게요. 네, 뭐든지 다 할게요. 지영은 종을 자처했습니다. 순금 할머니는 6개월 전 자신을 요양원에 쳐넣고 70억을 가로채려던 두 사람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닥에 엎드려 비는 두 사람의 눈에서도 진심 어린 참회가 아닌 오직 이 상황을 벗어나고픈 이기심과 탐욕만을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대문 안으로 들어가 낡은 자개장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희미한 기대로 빛났습니다. 돈을 주실 거야. 잠시 후 순금 할머니가 다시 대문 앞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돈 봉투가 아닌 작은 소금 종지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옛말에 집안에 재수 없는 것이 꼈을 때는 소금을 뿌리는 거라고 했다. 할머니는 그 소금을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사정없이 뿌렸습니다. 으악, 할머니, 이게 무슨, 너희는 내 핏줄도 내 며느리도 아니다. 너희는 그저 내 73년 인생에 꼈던 재수 없는 것일 뿐이야. 내 집에 들였던 검은 머리 짐승이었을 뿐이라고. 할머니, 어떻게 저희한테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 같으냐? 순금 할머니는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 이번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이 보는 앞에서 112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여기 속초 555인데요. 6개월 전에 법적으로 접근금지 명령 신청했던 두 사람이 지금 제 집 대문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네. 스토킹과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당장 와서 체포해 주십시오. 할머니, 경찰이요? 경찰이라니요. 저희 가족이잖아요. 민철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가족? 순금 할머니는 프롬프트의 지시대로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내 가족은 40년 전에 남편이 죽고 30년 전에 아들이 죽었을 때 이미 다 끝났다. 너희는 내 가족이 아니야. 그리고 너희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내가 무릎이 썩어 문드러져 5만 원이 없어 빌빌댈 때 50만 원짜리 홍삼을 사다 바친 그 폐륜을 내가 뜨거운 기름에 데어 쓰러졌을 때 내 걱정은 안 하고
내년 슬리퍼 걱정하던 그 악랄함을, 그리고 나를 산채로 요양원에 버리고 내 전 재산을 빼앗으려던 그 천륜을 내가 어찌 용서한단 말이냐?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너희에게 줄 것은 용서가 아니라 법이다. 곧이어 위잉 마이너스 하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가 골목 어귀에 멈춰 섰습니다. 안 돼. 안 돼. 할머니. 할머니. 민철과 지영은 경찰관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끌려가면서도 마지막까지 할머니를 부르며 발악했습니다. 순금 할머니는 그 처참한 뒷모습을 73년의 억울함이 모두 씻겨나가는 듯한 성숙한 단호함으로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철컥. 대문이 닫혔습니다. 지옥 같던 악연이 드디어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집안은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싸, 싸. 언제나처럼 다정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금 할머니는 마당에 떨어진 소금 알갱이들을 호스로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젖은 손을 툭툭 털고 창가에 놓인 제라늄 화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붉은 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74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을 끓였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독립이자 승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전해졌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